어느 날 대지진이 일어나 하루아침에 서울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 서울이 되었는데요.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지만 오로지 황궁 아파트만은 그대로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은 아직은 온전한 황궁 아파트로 몰려듭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영화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인물의 유형으로 생존에 대처하는 사람 유형이 그려집니다. 영탁, 아파트 대표, 집단 이기주의적인 지도자, 명화, 이상주의자, 민성, 현실주의자의 인물로 나눠집니다. 영화는 3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갈등을 그려나갑니다. 먼저 아파트 대표 영탁. 영탁은 아파트에 대한 사랑, 집착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극단적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단을 위해서는 뭐든지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리더입니다. 어디서 그런 요리가 나셨어요?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는데. 몇 도시더라? 902호. 투표 결과 902호 김영탁 씨가 우리 임시 주민 대표를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파트에 큰 불이 났을 때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 불을 끄게 된 후 주민들의 신뢰를 크게 받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파트 반장의 적극 추천으로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아파트 대표가 됩니다. 영탁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그는 대표가 된 처음 주민들 앞에서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영탁에게 이 아파트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수룩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점차 대표의 위엄까지 갖추어 갑니다. 영탁이 대표가 된 후 아파트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나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같이 공생하자, 쫓아내자 두 부류로 나뉘게 되고 결국 주민 투표를 했는데 쫓아내자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탁이 앞장서서 힘든 전쟁 끝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내쫓겨내게 됩니다. 그 후 대표의 중심 아래 아파트 주민 수칙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아파트는 주민의 것, 주민만이 살 수 있다. 둘째, 주민은 의무를 다하되 배급은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셋째,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주민의 민주적 합의에 의한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 그리고 조직도 구성합니다. 치안과 식량을 조달하는 방범대, 자원을 분배하는 배급소, 아파트를 정비하는 정비대, 이료대로 구성됩니다. 재난 위기에 대표의 중심 아래 비상 매뉴얼처럼 잘 짜여진 한국 아파트였습니다. 대표는 방범 활동을 나갈 때 방범대에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 식구들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우리 방범대가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방범대 활동을 나가 한 마트를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총을 든 마트 주인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마트 주인은 반장의 아들 지역을 인질로 삼습니다. 싸움 과정에서 영탁은 필요 이상으로 마트 주인을 무참히 폭행하고 거의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탁의 잔인한 행동 덕분에 아파트 주민들은 풍족하게 살게 되었죠. 재난 전과 다름없이 낮에 주부들끼리 모여 티타임도 가지고 수다도 떨면서 안락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숨겨둔 집이 발각되는데요. 황궁 아파트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바퀴벌레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색출하여 내쫓기고 그 사람들을 감춰주었던 사람들에게는 치욕스런 벌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주의자인 명화와 갈등이 고조되게 되는데요. 영탁은 갈등 상황에서 민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집단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단 이기주의 전형적인 인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황궁 아파트가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인물 명화는 정의와 원칙에 대한 신념이 크고 직업이 간호사인 만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명화는 민성의 아내이기도 하죠. 그녀는 아파트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내쫓기기로 결정되기 전까지 갈 곳이 없는 한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들여 알뜰살뜰 챙겨줍니다. 본인들의 식량도 부족하지만 나눠 먹고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내쫓을 때 그들도 내쫓겨졌고 마음 한편은 무거운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주민 수칙 기여도만큼 배급이 이루어지는데 방범대 활동을 나가지 않는 한 주민이 배급품이 너무 작다며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듣게 된 명화는 민성이 방범대 활동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명화는 민성에게 명화는 민성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일을 본인 배우자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싫은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더 큰 오류가 있죠. 내가 받은 배급량으로도 충분해. 결국 이 배급은 방범대가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하고 고생을 해서 구해온 식량이었습니다. 바깥은 좀 어때요? 지옥. 재난 상황에서 당장 아파트 앞만 해도 얼어 죽은 사람 천지인데 본인은 아파트 안에서 세상 편하게 안락함을 영위하면서도 말이죠. 명탁의 대사가 있죠. 이 대사는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을 겨냥한 이상주의자들에 대한 잃지 않은 대사 가치도 느껴졌습니다. 일상적인 삶이라면 명화의 태도에 모순을 찾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생존과 직결된 재난 상황에서는 명화의 행동의 모순이 크게 드러납니다. 명화는 재난 상황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상주의자이자 박애주의자였던 809호 한 주민은 아파트 몰래 아파트 주민이 아닌 아이와 부녀자들을 숨겨주고 있었는데요. 그 무기 같은 거라. 저기요. 죄송한데 저는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니 군필자들 위주로 뽑았다면서요. 실금 면제입니다. 물론 그도 명화처럼 범대 활동을 하지 않은 채 배급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명화는 자신들의 배급품을 몰래 809호로 갖다 주다 대표에게 걸리게 됩니다. 대표는 이를 계기로 이들을 다 내쫓겨내고 대대적으로 바퀴벌레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화는 대표에 대해 불만과 갈등이 점점 고조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민성에게 가만히 좀 있어. 하지만 명화가 그들을 도운 게 걸린 덕분에 위기에 처한 민성은 대표에게 명화 대신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바퀴벌레 색출 등 대표의 행동에 앞장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명화는 본인의 신념과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 하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없었고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성을 무릎까지 꿇게 하고 대표의 집단 이기적인 행동에 앞장서게까지 만들었습니다. 명화는 해결책 없이 타협하지 않았고 대표와 끝까지 대립하게 되면서 결국 황궁 아파트를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거기 602호 남편분은 무슨 생각 없으세요? 여기 공무원이시거든요. 마지막 인물 민성입니다. 명화의 남편이죠. 민성은 대학도 무난하게 공무원을 목표로 행정학과를 가고 큰 꿈 없이 공무원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성의 삶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대사가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 꿈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안정적인 가정 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했고 뭐 아파트도 무리해서 사고 수신 제국 치국 천하 태평이라 왜 가정만 잘 지키고 있어도 그게 애국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에 이것이 응, 민성의 내가 가치관인 정말 셈입니다. 이것도 재난이 일어난 후 민성은 명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성은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명화의 한 대사에서 민성을 잘 아는 명화인 만큼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민성은 방범대 일을 하면서 받아주셔야 되겠어요. 큰 죄책감을 느끼는 인물이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원칙 따위는 버릴 수 있는 인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명화, 즉 가족을 사랑하는 그였습니다. 명화가 809호가 숨겨준 사람들에게 배급품을 갖다 주는 걸 걸렸을 때도 민성은 명화에게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 죽는다고. 방범대 일을 하면서 밖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성은 현실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민성은 신념을 외면한 채 최선을 다해 삽니다. 대표에게 명화 대신 무릎을 꿇고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제발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명화를 지켜주려고 본인이 헌신하죠. 한편 이 일을 계기로 민성은 대표의 집단 이기적인 행동에 더 앞장서서 오른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대표 행동이 맞다고 자기 자신을 되뇌이며 죄책감을 잊고자 자신을 다독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고조되어 대표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민성은 대표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영화의 대표적인 3명의 인물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인물 유형에 가까우신가요? 이 영화에서는 완벽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모두 공존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완벽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순적인 행동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영화 대사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길이 과연 있을 수는 있을까요? 이 영화는 나는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사람의 유형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태도를 되뇌이게 할 수 있어 좋았고, 저는 이 영화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